네, 3.5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5절은 물리학과 공학의 응용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인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물리학, 공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지난 학기에 기계공학과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거기 유체역학에서 뭐 아니면 다른 역학 과목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기본 미적분학에서 사용되는 원리들을. 그래서 원래는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수업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쯤 저는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이 나옵니다. work. 자, 1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정의했었죠? 이렇게 평판이 있고 그 위에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F의 힘으로 거리 D만큼 당겼다. 자, 그때 1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F 곱하기 D였었죠. 중학교 때.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힘의 방향이 더 이상 이 변위의 방향과 일치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자, 둘 사이의 각도는 세타만큼을 그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서 D와 평행한 성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자, 이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고 힘의 방향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F가 방향도 다르지만 X의 함수라고 둡니다. 그리고 fx하고 델타 x를 곱해서 하나의 이제 델타 워크라고 둡니다. 자, 그리고 이 델타 워크들을 이게 다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 그 위치마다 힘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힘도 다르고 힘의 방향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적분을 해야 되겠죠. 리미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힘이 1이 나옵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1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같은 식이거든요. 힘 곱하기 변이나 힘과 변이를 내적한 것이나 둘 다 곱하기죠. 그리고 적분을 한 것이나 다 이게 얼마나 서로 친한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라고 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을 정의를 했고요. 한번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한 입자가 원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거리 x일 때, 자, 그 위에 작용하는 힘 fx를 x제곱 더하기 2x 뉴턴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입자가 x는 1부터 x는 3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1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힘이 x에 대한 함수고, 그리고 거리, 그러니까 변이가 x일 때, 그러면 1의 크기는 1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2x dx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3분의 50줄이 나옵니다. 네, 물리학이나 공학은 수학하고는 달라서 반드시 이 단위를 써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체 정력학적 압력과 힘입니다. 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자, 사실 유체역학이라는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은 원리 설명부터 하고요. 어떻게 해서 유체가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는 널빤지에 대해서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깊이 D만큼 가라앉아 있는 어떤 널빤지가 있어요. 이 널빤지의 단면을 편의상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유체가 작용하는 힘이란 거는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눌러주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기둥, 모양 단면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부피를 우선 구해봅시다. 기둥의 뭐 질량, 그런 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A 곱하기 D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질량을 봅시다. 질량 M은 로 V, 밀도가 로짜리. 그러면 로 AD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 면적에 힘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F는 MA고, 자, mg라고 쓰시면 되겠죠. 중력가 속도는 g니까. 근데 m은 뭐죠? 로 AD죠. 이렇게. 자, 그리고 파스칼이 정의하기를 압력 P는 면적분의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만 제거해주면 되기 때문에 로 G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결국은 깊이와 밀도에 비례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네,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면 밀도까지도 변하는 게 나오겠죠.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깊이만 바뀌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유체의 밀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가 다룰 문제에서는 밀도는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4번 봅시다. 자, 예제 4번. 왜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단면이 사다리꼴 모양의 수조가 있어요. 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댐의 높이는 20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댐의 너비는 30m라고 하겠습니다. 위쪽은 50m, 아래쪽은 30m. 자, 이때 이 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번 좌표 평면 위에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 있는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물이 차 있는 높이는 네, 16m라고, 위에서부터 4m 아래니까 16m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얘를 한번 원점으로 두고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x만큼 내려갔을 때 xim 이거를 한번 잘게 쪼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얘가 지금 만약에 이런 높이였다면 이런 모양이었다면 그냥 앞에서 배운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로줄이니까 16 곱하기 뭐 밑면적 하면 곱하기 밀도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걸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적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xi 별표 미터만큼 내려가 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물 널빤지 물이 얼마나 많은 힘을 적용시키는가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을 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 길이는 15m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0m가 되겠죠? 자, 그리고 xi만큼 내려갔을 때 요 길이는 몇이죠? 16 빼기 xi 별표가 되겠죠. 자, 그때 요 길이 a를 xi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비례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xi 별표 대 a는 자, 깊이가 20짜리 20 대 10입니다. 그러면 20a는 160 10xi 별표가 됩니다. 따라서 a는 8 2분의 1 xi 별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은 ai라고 둡시다. I 번째니까. 그러면 너비, 이 너비를 이제 문제에서 wi라고 합시다. wide, wi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wi는 뭐냐? a 더하기 15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 46 마이너스 xi 델타 곱하기 델타 x죠. 자, 그리고 이 면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나요? 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주면 될까요? 0부터 16까지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밀도는 로gt니까 압력은 로gt니까 압력은 로 g 그다음에 xi 그리고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힘이 되죠. 말하자면 이게 pi인 셈인데 fi는 로 gd 곱하기 면적. 그러면 진짜 힘은 0부터 16까지 10, 100, 1000, g, xi 별표 46 마이너스 xi 별표 dx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을 하면 4.43 곱하기 10의 7승 뉴턴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 적분을 배우셨는지 실생활에서 관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예제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치셨는지, 수업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멘트와 질량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재밌는 예시를 들어보죠. 자, 이렇게 숟가락이 있어요. 자, 이 숟가락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고 뭐 젓가락 같은 걸 갖다 대고 평형을 맞추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물체의 평형을 다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나와서 뭐 재밌는 쇼를 하죠. 그러면 이때 궁금해지는 거. 자, 과연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뭐가 같길래 이것이 평형을 이루는가? 이 숟가락이. A와 B라고 했을 때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같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 착각하기 쉬운데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같으냐? A의 질량 중심이 있고요. 이걸 이제 센터 매스라고 하는데 질량 중심을 CM이라고 합시다. XACM이랑 XB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위. 요 두 개가 있는데 XACM 곱하기 여기서의 무게를 이제 MA라고 합시다. MAG 무게를 MAG랑 XBCM 곱하기 MBG 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을 때 물체가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는 것은 무게뿐만 아니라 그 무게가 작용하는 거리까지도 곱해줘야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특별히 우리가 모멘트라고 불러요. 모멘트는 이제 거리 곱하기 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모멘트가 여러 가지가 확장이 되는데 뭐 단면에 대한 2차 모멘트, 1차 모멘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단면을 두 번 곱하면 그러니까 거리를 두 번 곱하면 2차 모멘트고 한 번 곱하면 1차 모멘트입니다. 각자 쓰임도 다른데 각자 다 쓰이는 거고 어쨌거나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쉬운 예는 점질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질량이 아니라 점질량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질점이라고 해요. 자, 그것도 그리고 질점 1차원상에서의 질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고 M1, M2 그리고 질량 중심은 X바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XCM, 그다음에 X바 이거 다 질량 중심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중심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양쪽에 평형을 이룬다고 했죠. 여기다 침을 꽂아 놓으면 손가락 올려 놓으면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바 마이너스 X1이 될 거고요. 얘는 X2 마이너스 X바가 되겠죠. 그러면 M1G 곱하기 X바 마이너스 X1은 M2G 곱하기 X2 마이너스 X바. 그러면 G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M1 X바 마이너스 M1 X1은 M2 X2 마이너스 M2 X바. 그러면 M1 더하기 M2의 X바는 M1 X1 더하기 M2 X2. 따라서 X바는 M1 더하기 M2는 M1 X1 더하기 M2 X2.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식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모멘트 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얘는 질량. 그러니까 질량분의 모멘트를 하면 무게중심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쓰면 뭐 지금은 두 개의 물체만 했지만 여러 개의 물체를 갖다 놨다고 하면 i는 1부터 n까지 mi, xi 나누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식이에요. 자, 이거 지금 제가 1차원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2차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X축에 대한 모멘트, 그 무게중심과 Y축에 대한 모멘트를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둘 다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둘 다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M1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M2가 있습니다. M2는
x2, y2, m3, x3, y3. 이때 x바도 역시 시그마 mi, 시그마 xi, mi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y바는 시그마 my, y가 아니라 mi, yi 나누기 시그마 mi입니다. 이 분모 부분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질량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x축의 관점에서 보나 y축의 관점에서 보나 질량이 변할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때 얘를 특별히 my라고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x일 때는 그 my를 구하고 또 y일 때는 mx를 구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x축에 대해서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my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 물체의 x좌표를 따졌죠. x좌표는 지금 y로부터의 거리죠. 네, y축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물체가 만약에 y축을 기준으로 혹은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얘랑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거리도 d고 이 거리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요 가운데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편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2차원상에서 점질량에 대해서 점질량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시메트리. 자, 그러면 이제 점질량이 아니라 면질량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면질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널빤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널빤지는 좀 모양이 특이한 널빤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지겹도록 그렸죠. A부터 B까지. Y는 fx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하려는 거 똑같죠? n개로 쪼갭니다. 자, 그때 이 작은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무게중심을 여러 개 구해서 그 무게중심들을 가지고 이 전체의 무게중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 x좌표를 xi- 얘를 xi라고 두겠습니다. 우선은 x방향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 전에 질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는 질량이 점질량이었기 때문에 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우선은 얘의 질량을 얘기해보면 우선은 우리 면적 구하는 건 쉽죠.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f, xi 별표 곱하기 이걸 대표하는 게 이제 xi였죠. fxi 별표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였지 참 델타 x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면적이지 질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면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모두 면에 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면적을 구해줬으니까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선질량은, 선밀도는 람다, 면밀도는 시그마, 그다음에 부피 밀도는 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로라고 썼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표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기야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이니까요. 자, 그래서 질량 mi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 m은 a부터 b까지 로 fx dx가 됩니다. 자, 질량은 잘 구했고, 그러니까 분모를 잘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단면의 모멘트를 구할 차례예요. 자, my를 구해봅시다. 자, my는 뭐라고 했죠? x축 모멘트, 아니, x축 질량 중심 구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로 f x 바 i에다가 자, 길이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y축으로부터의 거리 xi 별표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i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주면 my가 나오는 거겠죠. 모멘트, y에 대한 모멘트. 그러면 a부터 b까지 x, 로 x, fx, dx를 구해주면 끝납니다. 자, 얘는 쉽게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x바는 로 a부터 b까지 로 x, fx, dx 나누기 a부터 b까지 로 fx, d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그러니까 y 무게중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xi를 구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무게중심을 가만히 보면 요거리랑 똑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눠봤을 때 이 무게중심은 얘랑 똑같을 때 있고 요 중점에 있겠죠. 이 기둥의 중점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그럼 그 각각의 무게중심들의 그 y 무게중심들을 어떻게 더해서 적분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로 곱하기 저는 fxi 델타 x를 일단 해줍니다. 이게 질량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몇이죠? 거리는 2분의 1 fxi 별표 아닐까요? 2분의 1 fxi 별표. 얘가 지금 거리예요. 얘가 질량이고요. 아, 그러면 mx는 a부터 b까지 2분의 1 fx 제곱 dx 로는 앞에 써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y에 대한 y축 방향 무게중심은 로 a부터 b까지 2분의 1 fx 제곱 dx 분의 잘못 썼다. 얘를 분자에다 두고 분모에다가는 질량을 둬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이 공식은 한 번쯤 외워두시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면 한번 꼭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우지 못하셨더라도 꼭 한번 이 방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했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가 지금 똑같죠?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쉬워져서 그런데 만약에 로가 x에 대한 함수 혹은 y에 대한 함수 아니면 x, y 둘 다에 대한 함수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밀도랑 이 부분 밀도랑 이 부분 밀도, 이 부분 밀도가 다 다르면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 로가 일정한 경우 그런 의미에서 로도 밖으로 빼면 안 되겠죠.
함부로 뺄 수가 없네요. 자, 로가 일정한 경우에는 a분의 1, 둘 다 약분이 되니까 a부터 b까지 로는 주고 x, fx, dx. 또 로가 일정한 경우 a부터 a분의 1, a부터 b까지 로 2분의 1 fx 제곱 dx. 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파푸스의 정리가 나오죠. 자, 파푸스의 정리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했었죠? 챕터 3.1에서 연습 문제 19번. 거기서 이제 그 도넛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거 거기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면적에다가 그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한 바퀴 쭉 돌리면 물체의 부피가 된다. 이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그렇게 그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때는 무게중심 얘기를에 대한 개념을 안 잡힌 상태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그 전에 예제 6번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프스 정리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6번. 자, 반지름이 R인 반원판의 질량 중심을 구하시오. 자, 반원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원 같은 경우는 원판의 질량 중심은 어디죠? 원판의 질량 중심은 그 원의 중심하고 똑같죠. 그런데 반원판 같은 경우는 그 질량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우선은 대칭성에 의해서 x 방향, 그러니까 그 x의 질량 중심 x는 원점 그 y축 위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x바는 0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y바가 궁금한 거겠죠. y바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y바는 어떻게 구하죠? a분의 1, 지금 현재 밀도가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d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은 이 함수는 fx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2분의 1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자, 이거 적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적 a는 2분의 1 파이 r제곱이 되겠죠. 원의 면적의 반이니까. 그래서 파이 r제곱분의 2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2분의 1 r제곱. 이거 계산 빨리 할까요? 색칠을 하고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그러면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3파이분의 4r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계공학이나 그 뭐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밀도가 균질할 때에만 그런 거예요. 상수. 만약에 여기 밀도랑 여기 밀도랑 여기 밀도랑 여기 밀도랑 다 다르면 그 무게중심의 위치도 다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방정식과 극좌표.
자, 매개 방정식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냐?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fx라는 곡선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요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 곡선을 y는 fx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간을 열심히 나눕니다. 눈물겨운 노력으로 뭐 A부터 B까지 구간 나누고 뭐 A부터 뭐 D까지 그 C까지 구간 나누고 또 또 이제 여기서 또 C부터 D까지 구간 나누고 해서 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아이고, 요 부분 이렇게 다 막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건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에요. 뭐 함수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알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x를 t에 대한 함수다. y를 g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두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t의 범위를 결정해 줌으로써 x와 y를 제 맘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t라고 썼지만 이게 꼭 타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임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매개변수 방식으로 이때 이제 t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아무튼 자 파라미터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예제 1번에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이로 표현되는 것을 어떤 곡선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각도 세타에 대해서 P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원이 된다는 것을, 반지름 일자리 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네, 원뿐만 아니라 다른 곡선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있습니다. 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곡선입니다. 옛날에 한 17세기의 수학자,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르누이 가문은 워낙에 수학과 물리학 가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흐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야콥 베르누이, 요한 베르누이, 무슨 베르누이 이렇게 가문 자체가 그냥 다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공학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요한 베르누이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가장 빨리 물체가 떨어지는 A점과 B점의 높이차가 있을 때 가장 빨리 물체가 떨어지는 경로가 무엇이냐? 최단 강화 곡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브라키스트로스 문제라고 하는데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A, B 사이에 어떤 원의 A, B가 어떤 원의 현이라면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일 것이다. 후보 1, 원. 무슨 소리냐? 물체를 던졌을 때 포물선 모양 아니냐? 포물선이 가장 빠를 거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냐? 자, 모양은 좀 다르지만 포물선일 것이다. 아니다. 일단 쌍곡선 모양일 거다. 좀 점점 더 아무 말 단체로 가죠. 쌍곡선 문제일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당대의 천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이게 밝혀져요. 요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말한 베르누이가 밝혀낸 겁니다. 이걸 풀고 나서 베르누이가 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그 형도 베르누이겠죠? 그 형한테 야 이거 풀 줄 아냐?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자기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심지어 그 동생 베르누이는 문제 푸는 방법에서 중간에 오류가 있었어요. 네, 오류를 2번 범했기 때문에 맞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한테도 한번 이 문제를 보내봤어요. 우리가 아는 그 뉴턴 맞아요. 그 뉴턴은 당시에 물리학 연구를 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뭐 하는 중이었냐면 공무원 돼서 조폐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턴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하루 저녁 만에 그 문제를 풀어서 풀이를 보냈어요. 심지어 자기가 푼 거라는 말도 안 하고 익명으로 풀어서 냈습니다. 근데 맞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베르누이가 그걸 받아보고 나서 발톱 자국만 봐도 사자인 걸 알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 그리고 그 최단 강화 곡선, 브라키스트로스라는 곡선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바로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럼 사이클로이드가 어떻게 매개 변수로 표시되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점을 탄젠셜 라인으로 해서 수레바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레바퀴를 살짝 굴렸어요. 이거는 복사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굴렸는데, 자, 여기 접해 있는 부분을 저는 P점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접하는 부분을 T점. 다음에 이 중심의 Y좌표는 변하지 않았겠죠? 반지름은 R로 또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P점입니다. P점이 굴러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겠죠. P'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T 직선과 공이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이때 P'T 직선과 이 둘은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때 변한 각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세타만큼 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C'은 R 세타, R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C'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P'을 하려고 합니다. 자, P'은 Y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높이는 뭐가 돼요?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뺀 거죠. 그래서 P'은 R 빼기 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X좌표 구해야 되겠죠? X좌표는 R,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매개 변수 방정식은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 단, 한 바퀴 굴렀다고 하면 세타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세타를 소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모양이 복잡하게 돼요. X와 Y의 관계를 그냥 써놓는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4.1절이 지났는데 오늘 더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4.1절의 연습 문제를 다음 시간에 조금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4.2절에 매개곡선의 미분과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